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헌법 기본 파트 중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헌법의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의 의의와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정. 최초의 한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헌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헌법의 제정, 소위 이 헌법을 제헌헌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대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겠죠. 이것이 개정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그 헌법의 근본 가치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 이걸 헌법 수호라 그럽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드는 제정, 헌법을 수정하는 개정, 그리고 헌법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수호의 주체, 그 주체는 물론 국민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헌법의 제정, 개정, 수호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겠고, 그러한 헌법에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원래 한 개인이 태어났을 때는 법이란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가족이 생기면서 거기서 나름의 내부적 뭔가 규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가족들이 모이면 그것이 하나의 집단이 됩니다. 이걸 사회 무리라 그러죠. 그러면 사회 무리에서는 여러 이해가 충돌되니까 그걸 조정하기 위한 규범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사회 규범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도덕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관행, 관습, 그리고 규약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사회의 도덕이든 관습이든 규약은 각 사회 집단마다 또 다르다 보니까 또 충돌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역 내에 똑같은 법 체계가 적용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사회 집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영역 내에서 하나의 체제를 만들자라고 약속을 하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사회 집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기 전에 근본적 합의 또는 근본적 결단을 내려서 그것이 곧 헌법이 되고, 그 헌법에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국가가 만들어지면 그 국가의 의회에 의하여 법률이 만들어지고, 또 의회가 행정부에게 위임하면 그 행정부의 명령이 또 만들어지고 해서 한 국가의 헌법과 그 아래 법률과 명령 등의 법체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 국가와 사회의 차이를 인정했을 때, 물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했을 때, 사회란 것은 통일된 하나의 체제를 형성하기 전에 다양한 무리입니다. 그런데 국가란 것은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갖춘 상태이고, 그 통일된 법체계의 정점에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헌법 제2조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의 제정 권력자가 국민이고 개정 권력자도 국민이고, 이러한 직접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이 조항에 그것이 녹아 들어가 있죠. 바로 주권의 주체가 헌법을 제정하고, 주권의 주체가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은 주권의 주체의 근본 결단이고, 그 주권의 주체가 헌법을 수정하고 또 헌법을 지키는 그런 권한과 책임도 주권의 주체가 갖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 통치권은 그 헌법의 결단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제2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즉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 국민의 자유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 권력, 통치권은 거기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근대 헌법의 역사와 근본 가치, 그리고 이제 현대 헌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근대냐 현대냐 또는 근대 이전의 사회를 뭉뚱그려서 전근대를 했을 때 언제를 근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헌법 역사에서 근대 헌법 했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입헌주의 헌법이 진행되는 시점으로부터 근대로 보면 된다. 그러면 입헌주의가 진행되기 이전의 시대를 전근대라 하고 그것은 곧 전제주의 체제의 헌법을 말한다. 실제 역사적으로 이 헌법이란 개념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최초의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헌법이 먼저 존재한다고 평가를 하지만은 실제 역사에서 헌법이란 이 개념이 정립되고 나름대로 이것이 인식되는 것은 근대 와서 일이다 말이죠. 뭐 학자들 간에 의견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헌법이란 개념을 들고 나왔다고 평가되는 사람이 영국의 존 로커이고 이 로커가 존재하던 시점이 1600년대입니다. 루소 같은 학자는 1700년 학자이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헌법이란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항상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 근본 결단에서 헌법이 존재했다고 평가를 하죠. 이걸 소위 말해서 고유헌법, 본래 헌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바로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분할시키고 나라의 기본이 되는 법 체계를 직접 뽑은 의회에 맡기는 그래서 바로 인치,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통치, 바로 법치주의. 그래서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런 체제를 입헌주의라 그러고 그런 이런 입헌주의 헌법이 도래되는 시점이 바로 가장 앞서는 영국이 1600년대. 그때도 물론 완전하지 못합니다. 영국의 입헌주의는 수백 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좀 앞서는 프랑스 같은 나라도 적어도 영국보다는 100년 정도 늦었다고 볼 수 있고 독일은 더 늦었다. 뭐 학자들 일반적으로 프랑스는 영국보다 한 50년, 독일은 한 100년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이 프랑스에서 제대로 된 입헌주의가 정립이 되려면 한 100년은 더 늦어요.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앞서는 영국을 기점으로 했을 때 1600년대, 1700년대 이 시점이 바로 입헌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시점이다.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는 아직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유럽의 제국이 중국, 청나라를 먹어 들어갈 때 이때 입헌주의가 정말 괜찮은 체제인가 보다 해서 이 입헌주의를 모방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지만 실패합니다. 물론 우리 조선도 입헌주의를 모방하기 위해서 하지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일본과의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임시정부 약헌 등에서 입헌주의를 표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헌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국가 권력이 분립되어서 서로 견제를 받고 국가 권력의 기본이 되는 법 체계를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들고 그 의회가 만든 그것을 법률이라 그런다. 법률에서 통치한다는 거. 1인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인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가 진행되고 그 궁극적 목적은 개인의 자유권, 궁극적으로 뭐 오늘날 자유권이든 개인의 생존을 배려하는 사회권이든 궁극적으로 인권이잖아. 이런 인권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입헌주의다.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이 시점을 우리가 근대 입헌주의라 그러고 그 이전을 전근대라 그러고 이러한 근대 입헌주의의 가장 큰 공헌은 뭐예요? 국가 권력을 분할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고취했다는 거. 그 점에서는 큰 공헌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 근대 입헌주의의 뭡니까? 문제점이 뭐예요? 개인의 자유는 고양이 됐지만 결국은 그 당시에 근대 입헌주의가 도래할 당시에 영국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철저히 분할시켜서 견제를 시키고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가는 덜 개입하면 좋다. 그래서 간섭하지 말자. 바로 불개입주의,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경제는 시장 경제에 의하여 가격기구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여 갈 것이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바로 영국에서 이 잣대가 된 바로 국부론을 저술하신 아담 스미스에 의하여 이러한 사상이 싹텄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영국의 1600년대 1700년대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근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그래서 강자는 자유가 넘쳐나고 약자는 자유가 없고 최소한의 생존도 배려되지 않는다는 점. 그 점에서 약자들의 불만, 특히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점이 바로 1800년대다. 그래서 이러한 1800년대에 있어서 이 근대 입헌주의에 바로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그래서 약자의 생존마저도 배려가 안 된다는 점, 너무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기존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그 문제점을 수정해 가자는 수정자본주의 체제와, 아니야, 이렇게 어중간하게 수정해서는 해결이 안 돼, 완전히 기존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부터 이 근대 자유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 바로 근대 입헌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가해지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크게 두 가지 논의가 있었다. 하나는 근대 입헌주의를 유지를 하자. 대신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수정을 하자. 즉 개인의 자유의 남용을 억제하고 시장 경제에도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규제 조정하고, 개인으로부터 여러 가지입니까? 조세, 부담금을 명목으로 해서 각출을 해서 약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배려하고 수정 자본주의 체제를 가자는 거. 이걸 사회국가 체제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불확실한 개혁으로는 안 된다. 완전히 판을 뒤집어야 된다. 개인이 아닌 집단을 우선시해서 자유를 없애버리고 가급적이면 자유를 줄이고 평등 체제로 가자는 거.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빈부격차가 심화되니까 국가가 하나부터 10까지 배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제도 국가가 주도해야 되고, 그래서 생산수단도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져야 된다. 즉 공장이든 토지든 전부 국가가 갖는 국유화. 그래서 국가 체제의 경제, 국가 계획 경제 체제로 가자. 바로 사회주의 국가 체제. 이 두 가지가 1900년대에 대립을 합니다. 하면서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 등에서는 바로 사회 국가 체제로 지향합니다. 즉 뭐냐면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대해서 모순점, 즉 빈부격차를 줄이고 또 개인의 자유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강자로부터 많은 세금 등을 거두어서 이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안전 체제를 마련하고, 약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는 배려를 국가가 하고, 시장에 대해서도 남용을 규제해서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고 하는 이런 수정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사회국가 체제이고, 아니야, 완전히 판을 뒤집자 해서 이 사회주의 혁명이 원래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고 그 모순에서 스스로 붕괴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서 완전히 이상주의 사회인 공산주의 체제가 도래할 것이라 했는데, 그 예측과는 전혀 달리 자본주의가 가장 늦게 진척이 된 농업 중심의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917년 후반 레닌 혁명이 성공해서 바로 사회주의 체제를 가면서 동유럽 중심으로 전부 사회주의가 파급이 됩니다. 하나의 소비에트 연방을 형성하면서 전 세계의 공산화를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특히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생국가에서는 이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파급력을 많이 발휘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뭡니까 1945년에서 48년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70%를 넘었다 그러죠. 물론 한반도에서는 민주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뭐 사회주의인지 경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이 메리트가 어떤 평등, 그리고 약자의 생존 배려, 그리고 강자의 남용을 억제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 굉장히 뭔가 파급력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와서 바로 크게 두 가지로 흐르는데, 하나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 개인주의 체제, 자유우선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모순점을 수정하자는 수정자본주의 체제와, 즉 자유를 평등에 대해서 우선하고 집단에 대해서 개인을 우선합니다. 개인 우선주의, 자유 우선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규제 조정도 많이 한다는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로 가는 이 체제를 사회국가 체제를 하고, 또 한편 완전히 판을 뒤집자, 개인을 인정하지 말고 집단의 자유가 아닌 평등을 추구하자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나 국가가 모든 생산 수단을 가져서, 즉 국유화합니다. 땅이든 기업이든 전부 국가가 소유해서 국유화해서 바로 계획 경제체제를 가고, 인민들은 하나부터 10까지를 배급받는 체제, 바로 배급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국가가 전부 경제를 다 주도하고 배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 체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체제가 1900 초에 대립을 하면서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마침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뭡니까 2차 대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을 하다가 한 70년, 60년 후반에서 70년 오면서 대탕터 시대가 되면서 서로 좀 뭡니까 이렇게 너무 어르렁거리지 말자 하다가 1990년 와서 사회주의 원조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에서 사회주의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원조 국가가 사라져버린 셈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일부 국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쿠바는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의 그 이념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실제는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자본주의와 믹스한 형태고, 중국은 뭐 어떤 자본주의 못지않게 자본주의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어떤 독특한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헌법에서는 바로 사회국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바로 독일, 영국, 스웨덴, 스페인,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와 달리 전면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일단 형식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쿠바 등은 사회주의 체제니까 특히 이제 북한 이런 경우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북한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가 1972년 명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이렇게 명칭을 바꿉니다. 북한은 나중에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 현행 육공화국 헌법과 비교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실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 헌법이 존재했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 이전의 헌법은 고조선 시대도 실제 통치 구조로서 8조 법검이 내려오죠. 그래서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와 발해시대, 남북국 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시대. 이 대한제국까지는 군주체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 시대, 임시정부에서는 그때 임시정부의 헌법은 바로 군주를 배척하죠. 공화체제입니다. 그리고 또 전제체제가 아니라 입헌체제입니다. 우리나라 땅도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정부를 그냥 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대한민국 이후의 헌법사를 보면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1952년 제1차 개정을 하면서
1987년 제9차 개정을 하고 그 제9차 개정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2023년 현재까지. 그래서 여기서 재헌헌법과 제1차, 2차 개헌까지를 제1공화국으로 분류를 하고 제3차 개헌과 제4차 개헌을 제2공화국으로 분류를 하고 제5차, 제6차 개헌을 제3공화국으로 분류를 하고 제7차 개헌 이것을 제4공화국 헌법, 제8차 개헌을 제5공화국 헌법, 제9차 개헌을 제6공화국 헌법, 지금 현행 헌법입니다. 이렇게 일단 분류를 합니다. 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 의결만으로 개정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지금 또 마찬가지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독일이나 북한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 의한 개정도 있고 우리나라도 1공화국, 2공화국 때는 국회 의결만으로 개정했고 3공화국 때부터 국민투표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국회가 의결하고 다시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공화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공화국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원래 이 공화국의 개념은 프랑스 헌법학에서 나온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권력의 근본이 바뀌거나 예를 들면 귀족에서 소수의 귀족 그룹에서 일반 대중 서민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근본 체제가 바뀌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공화국을 분류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헌법의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을 때 일반적으로 공화국으로 분류를 합니다. 한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우에는 실제 이제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지금 5공화국, 6공화국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니까 후 정권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 정권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개수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꼬리를 자르듯이 이렇게 새로운 공화국을 들고 나왔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화국을 지금 6공화국까지 분류한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